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는 이제 그런 실패의 이유가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시나요? 이제 2부에서는 더 나아가서 왜 자유주의적 패권이 전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늘어날까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같아요. 자유주의 국가들이 쫙 많아졌다가 좀 이렇게 없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 바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 민주주의 쇠퇴기가 아닐까요? 단기적으로 약간 좀 주춤한 시기가 아닐까? 왜냐면 중국이 크고 있고, 맞아, 중국이 너무 크고 미국이 있죠. 좀 약간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지금 한동안 그 여파가 있을 거고, 코로나도 지금 아직 극복을 다 못했으니까, 그쵸. 약간 좀 정체기가 있다가 또 이제 회복하면 또 올라오고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중국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뭐라 해야지 권위주의 정권의 진면모가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를 엄청 빨리 수습했으니까. 엄청 빨리 수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가 발발한 곳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발발한 진원지에서 그렇게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개인의 자유를 이제 가감없이 통제를 할 수 있고, 그거 통제하는데 별다른 불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패권을 상실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이 패권을 상실한 것처럼 코로나가 사실상 3차 대전의 역할을 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굉장히 베팅하는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는데 그 계기가 코로나 거의 전쟁급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전쟁급 파급력이죠, 진짜. 그렇죠. 왜냐면 방금 근데 윤상훈 기자 말한 것처럼 뭔가 동아시아적인 그런 권위주의에 뭔가 도장을 찍어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 자국민들의 정권 지지율이 엄청 물론 거기는 그런 조사를 하지도 않지만 그렇죠. 조사를 해도 믿을 순 없어. 지지율은 항상 100%겠지만 근데 뭔가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 우리 왜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기사 쓴 거 전 그거 보고 알았는데 분노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인 중국. 2030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안 알아주지 하는 세대가 있대요. 그걸 옆 나라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솔직히 소득 10,000불짜리 나라가 내가 자기들이 클럽하우스에서 들었잖아요. 그 분노 청년들이 떠드는 그거를 그 중국 막히기 전에 중국이 차단되기 전에 중국인들도 클럽하우스를 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저도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방 제목이 이제 중국어로 써져 있었는데 중국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들어오세요였거든요.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왜 모든 국가들은 우리를 싫어하나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걸 알긴 아는 거인 게 참 저는 다시 한번 그 기숙사 얘기를 꺼내보면 그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서 모였는데 네. 저는 그때는 중국이 지금 정도의 당연히 코로나 전이니까 그쵸, 당연히 지금 정도 아니죠. 나쁜 감정이 아니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화교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때 느낀 게 어떻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모두가 다 싫어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외신에서 어딘지 FT인가?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전 세계 주요 국가 12개인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그 지지도 이렇게 조사한 걸 봤는데 다 진짜 그 부정 감정이 거의 수직 상승. 90% 가까이 12개 국가가 다 거의.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거를 보고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건 진짜 중국의 위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더 훨씬 좋은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괜찮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분노 청년들이 클럽하우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을 싫어할까? 전 그때 느꼈어요. 이 친구들은 감을 못 잡고 있다. 왜냐면 자기네가 너무 경제적으로 잘 나가서 질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게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원래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중화민주주의, 죄송해요. 중화민족주의. 그게 진짜
강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민족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일단 하던 내용으로 돌아가기 너무 전에 중국만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직독접설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차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약간 좀 왜냐면 요즘 다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그런 시대니까. 요즘에 중국에 대한 그 감정이 정말 심각한 수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조선구마사 사태 같은 경우는 그건 역사 왜곡이 핵심이긴 했지만 네. 그걸 계기로 어쨌든 중국 문화에 대한 또 경계심 이런 게 많이 생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왜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정이 너무 오래됐죠. 네, 뭐 김치도 자기네 거다, 한복도 자기네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봤을 때 반발 심리가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정부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럼 뭔가 악감정을 좀 부추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단어 이런 걸 단어래 그 공자가 한국인 출생이다라고 한국인이 말한다고 중국인들만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공자가 중국인이라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약간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정설인데 이 정도면 뭔가 정부나 이런 학계에서 좀 그게 부추기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 자체를 그 친구들이 배울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역사 그 관점을 배우질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 정부에서 내려준 그 교과서대로 배우고 사실 다른 어떤 의견도 허용이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약간 세뇌당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 아무리 한국을 좋아해도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의 뭐랄까 신화국가? 속국이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애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중국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래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논리가 그거잖아. 대국 소국 해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소국이었고 너네는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또 중국의 시각일 뿐인데 동양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뭐 원래 동양적인 질서라는 건 완전 대장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다 이렇게 조아리는 게 평화다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서양의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국제정치학은 있거든요. 서로 균형이 맞아요. 모두가 이퀄. 이퀄하게 해야지 균형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중국의 그 중화 문명 사상은 뭔가 이렇게 다 조공국가 체제 맞아요. 그런 걸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님이 보호해줄게 이게 약간 딱거 문화 같은 그런 문화를 좋아하고 형님 문화. 네, 미국은 너와 나는 동지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화 문명은 그거는 어쩌면 세계주의적인 문명, 세계주의적인 사상이면서도 또 지독하게 민족주의적인 그렇죠. 단점이 들어가 있는 폐쇄적인 또 그건 것 같아요. 좀 그건 문제가 그러니까 주변국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커지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꼭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도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인 세계 국가 그러니까 월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계 국가로서의 입지를 지켜낼 수만 있으면은 자유주의 패권을 미국이 절대 포기를 못할 거고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 패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맞게 이거를 바꿔놔야 계속해서 세계 국가로서의 입지를 지킬 수도 있고 기득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경찰 국가라고 보고 좀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충성한다고 볼 수도 있고 믿고 따르고 이런 강대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이 딱 1위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민족주의를 압도하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고 개인들이 이제 정말 자유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일본과 한국이 지금 미국이 못 싸우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싸우지 못하게 뭐 모든 국가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중동 국가들 이렇게 다 통제할 수도 있었을 거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 일장이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일단 완전한 실패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포용 정책이.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이런 미국의 포용 정책 때문에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걸 오히려 미국이 도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세계 국가가 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무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키라는 상태라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분은 저거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깨동무 걸고 우리가 협력해서 다 같이 잘 되자라고 하면 안 되고 밟을 나라를 확실히 밟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할 생각이 아니면 뭔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에 개입하지 말라. 맞아요. 근데 미국은 자유주의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무작정 짓밟으려면은 모순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정책을 하자는 건지가 좀 이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중국을 봉쇄하거나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포용을 해야 오히려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이제 봤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고 그래서 민족주의 패권, 중국의 민족주의 패권이 부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각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지 중국 편을 들지 눈치를 막 보는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자유주의 패권을 이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도 보이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미국이 국익만을 앞세웠다면 한국쯤이야 뭐 어떻게 돼도 군대는 어떻게든 주둔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랬을 테니까 그냥 북한을 폭격하는 게 맞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민족주의 패권을 완전 자유주의의 가치를 다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면 그거는 결국에는 자유주의 패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오샤이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세계 그 국가가 등장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독재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오샤이모 교수는 우리도 원 오브 댐이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그렇죠. 생각보다 뭔가 이런 네오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수 하면은 미국 보수하면 뭔가 네오콘 이런 거 생각나서 아니요. 나가서 뭔가 다 때려보실 것 같은데. 아니요. 이분 되게 현실주의적.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지 주제를 알라. 그렇죠. 너도 주제를 알라는 거지. 네가 중국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망했으니까 알아라. 약간 이런 건데요. 근데 중국 그 패착에 대해서는 진짜 그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그 WTO 받아줄 때만 해도 조건이 되는 게 맞아요. 하나도 없었던 건데 사실. 그러니까 클린턴이 뭔가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맞아. 그래 너 정도가 이 멋있는 미국식 자본주의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잖아요. 몇만 불이 넘으면 반드시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맞아요. 그거를 전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몇만 불이 넘으면 당연히 되지. 근데 그 예시가 한국이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미군 주둔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린 조그맣잖아. 이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일본은 무력이 없는 나라잖아요. 사실. 맞아요. 없죠. 그런 나라들을 근거로 중국도 자신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나이브했지. 좀 나이브했기도 했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동양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얼마나 그거 잘 돼봤자. 그리고 한 번 이미 일본을 제압했잖아 자기들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컨트롤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왜냐면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도 보니까 아시아 애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물건 만드는 게 도사니까 우리가 금융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네. 금융위기를 이른바 양털깎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으로 이렇게 달러 맛을 쫙 보게 해주고 그걸 싹 빼가지고 정신 차리게 이제 거대한 환상을 깨준다고 이제 그렇죠. 금융 치료를 하는 거죠. 그들의 그렇죠. 방식에 의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중국을 너무 얕보던 거지. 얕보고 클린턴은 너무 자신감이 넘쳤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 좋은 국가인 척도 했고. 그때가 저거잖아요. 그 막 90년대 미국 영화 하면 그거잖아요. 막 그 에어포스 원에서 대통령이 막 테러리스트 다 때려잡고 하는 영화 막 그게 전형적인 미국 성족이 나오는 영화가 그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얼마나 그때 미국이 그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구조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중국은 소련에 비하면 뭐 그렇죠. 그냥 뭐 변방 국가에 지나지 않았었을 테니까. 모든 제국이 이럴 것 같긴 한 게 그 몽골이 옛날에 일본을 2번 침공해서 네. 엄청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인데도 약간 휘청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쿠빌라이 칸이 도대체 일본에 왜 침공했는지 아직도 정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던 학자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간 거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거기에 지팡구가 있기 때문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 너무 이게 용성하고 힘이 넘치다 보면 좀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판단이 안 되는. 네, 근데 미국도 그때 뭐 충분히 뭐 유명한 교수들이 막 맞다고 했겠지만 네? 실수를 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미국의 실수로 중국이 부상하고 그래서 세계의 초강대국 그러니까 일장이 없어진 상태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했고 네.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그때 힘을 잘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 말고는 뭐 이게 미국의 그 패권이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의 근거는 더 없나요?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인들한테 계속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합리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국가에 사는 개인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호전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왜 어벤져스에서도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언맨 시리즈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 아이언맨이 그 미국의 그 심볼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딱 정의를 위해서 막 하고 막 미국의 평화를 지키고 이러는데 네. 뭐 2였나 3였나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 스타크 인더스트리라고 그 아이언맨이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미사일이 네. 막 테러리스트들이 한테 넘어가가지고 그걸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내 무기를 쓰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이런 거에서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여기 그 시빌로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네. 시빌로가 그거로 관련된 고뇌를 담은 맞아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소코비아라는 그 가상의 나라죠. 거기 가가지고 이 어벤져스가 울트론인가요? 그거를 이건 어차피 뭐 이미 오래된 영화고 줄거리니까 퇴치를 하는데 소코비아라는 나라가 거의 이제 사라질 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 부서질 위기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완다 아니에요? 완다네. 완다네가 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세계를 구하고 있는 게 맞나? 왜냐면은 자기들을 타겟으로 어떤 나라가 날아갈 뻔했다는 거죠. 악당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국제기구에서 나서서 너네들을 제한하려고 했더니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 그랬고 맞아. 이제 아이언맨은 우리는 그런 걸 거부한다. 맞아요. 라고 했을 거예요. 반대인가? 아무튼 그런 갈등이었거든요. 아이언맨이 받아들인다 했고 캡틴 아메리카가 싫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아무튼 이게 미국이랑 비슷한 고뇌죠. 맞아요. 우리가 다 때려부신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라크가 정말 평화로워졌나? 그게 딱 아이언맨이 자기 전투하고 나서 그 소코비아를 돌아볼 때 맞아요. 느낌이었던 거죠. 어벤져스가 이렇게 심오한 영화인 줄은 몰라요. 엄청 심오한 영화예요. 근데 이거 어벤져스는 11호는 거의 다크나이트의 버금가는 맞아요. 얼마나 철학적인 슬픈 영화인데. 작품이라고. 그래요? 미국적인 고뇌를 담은 맞아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고뇌를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근데 그 사명감이 정말 맞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고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 백희연 기자 사는 단지에 와가지고 악당을 때려 부쉈다 생각해. 그렇죠. 그럼 아파트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그럼 난 아이언맨을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딱 그 얘기였어요. 왜 하필 우리 단지에 와서?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퇴치한 게 맞냐?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야지. 네가 뭔데? 그쵸. 되는 거죠. 자력구제. 자력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을 하는데 미어샤이먼 교수는 이런 전쟁들에서 미국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와 특히 러시아의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이런 서방 국가들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그 신념 안에 담겨져 있는 행동주의적 액티비스트 같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권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에 영웅심리 같은 거죠. 막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 해결해야 되고 때려부셔가지고 나쁜 놈들을 때려부수자는 그런 영웅심리가 그 나라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어허. 그러면은 뭐 미어샤이머 교수님은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뭐 약간 뭐 미국 스스로 이제 굉장히 스스로가 전쟁을 되게 호전적일 수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미국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이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대화의 여지 자체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뭐 교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야, 저 개인들 이제 안 됐으니까 저 사람들 위해서 싸우자, 투쟁하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9.11 같은 그런 문제들이 스스로에게도 발생을 해서 미국 내에서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 국가로서의 입지 유지도 못했고 자국 경제 상황은 불안정해졌고 이 미국인들한테도 이게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확실히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쟁 아프간 좀 트라우마겠다 느낀 게 미리 보다 보니까 걔네들 그런 관용어 당연히 쓰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부츠 온 데저트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사막에 부츠를 딛다는 거예요. 부츠가 미군 군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공습은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요. 경제 제재, 공습, 그 다음에 지상군 파견인데 지상군 파견을 부츠 온 데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니까 그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돼라고 맞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오콘적으로 무조건 다 쳐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그런 비둘기파들스럽게 그냥 경제 제재만 하고 뭐 성명 발표 이런 걸 해야 하느냐 하면 제 생각엔 이분은 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폭격 정도는 되는데 뭐 이렇게 무리는 하지 말고 뭐 이런 그 정도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개입에 실패를 하는 거를 사실 미국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야 저기 국방에 1,000조 넘게 쓰는 애들도 저렇게 군사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뭐 패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렇게 막심한 손해를 보는구나라고 보면서 그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 우리가 국제기구를 만들고 나서 국제기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평화롭게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방지를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 UN, 세계 연맹이고 세계 연합이고 그런 건데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는 애들이 저렇게 뭐 이라크 걸프전이나 이라크 가가지고 저렇게 뭐 게릴라전에 고생을 하고 거기에 돈 미친 듯이 쏟아 부어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파견을 하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같이 이런 국제 기구의 힘으로 군사력을 파견하는 거에 대한 망설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이전부터도 뭐 예를 들어서 르완다 학살 이런 데에도 그 이제 군사를 잘 파견하지 않고 평화유지군 정도로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는 용도의 군사들을 파견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군사를 파견한 뒤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내전에 개입을 했다가 군사 뭐 되게 엘리트 군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죽어나는 걸 보고 이렇게 뺀 뒤로는 그 뒤 잘 이제 파견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가 좀 학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그렇게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외국 개입을 좀 요즘 점점 안 하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미 그 왜 쿼드 뭐 이런 거 출범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랑 더 확실하게 우리끼리 살자로 가지 않을까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의 친구들끼리는 확실히 우리는 한 팀으로 가는데 뭔가 이걸 더 넓힐 생각은 하지 말자. 맞아요. 왜냐면 이미 미국의 친구들이 거의 전 세계 선진국을 이미 다 꽉 잡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 뭐 중국이 1등 하면 하라 그래. 넌 왕따야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끼리끼리.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보다 강경하게 미국 자국민들 생명이나 보호해라 뭐 이런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음 리더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게 자유주의적 패권에 대한 야망을 버려라. 이게 가장 먼저 조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미국인들의 목숨이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치러야 하는 그런 값비싼 전쟁을 치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세워라. 이게 이 교수의 조언이에요. 이거 되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근데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은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졌잖아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2016년에는 트럼프한테 졌어요. 음. 근데 이게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가장 옹호했던 게 힐러리 클린턴이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 연달아 세 번 아니 2번이지만 이제 3번의 임기를 놓쳤는데 네. 그게 이제 이 패권, 자유주의 패권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 왜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하냐. 나 세계 경찰 안 할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뭐 바이든도 네.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누르려고 네. 뭐 쿼드 출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점점 미중 간 갈등은 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제 미국인들이 세계 경찰 노릇하는 거는 질려버렸다. 사실 이제 깜냥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참 이게 뭐 틀린 말,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어샤이머 교수가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고립주의로 가는 거에 완벽하게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동의를 안 하는 이유는 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동맹을 늘릴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맞아요. 동맹들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이 위아더 자유세계를 지키자가 아닐까. 제가 느낌은 그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쓸데없는 데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자제하자, 자중하자. 현상 유지네요. 맞아요. 현상 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거 미국과 트럼프는 너무 과도하게 해서 동맹을 아예 떨쳐내버릴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거는 오히려 우리도 자기파괴적이지. 떨어져 나갈 네. 뻔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위험하죠. 왜냐면 그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다 중국에 중국으로 붙을 갈 수 있으니까.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5번은 하지 말되 그러니까 1세계, 그러니까 제1세계라고 원래 했었죠. 냉정시대. 그 세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맞아요. 엄청 드라이하시다. 그러니까 무리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다.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미어샤이머 교수답지 않다고 느낀 게 사실 이 그래요? 교수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거잖아요. 호전적이지 않아요? 이분이? 엄청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맞아. 이론을 만든 건데 맞아. 두 국가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 두 국가가 이제 일장이 되기 위해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6년 5년쯤에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론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 물론 이제 그때 동중국해 뭐 이렇게 이제 중국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긴 했지만 네. 뭐 지금의 미중 갈등만큼은 엄청 크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때 당시 학자들 사이에 핫한 게 과연 중국이 미국과 진짜 맞짱을 뜰 것인가 안 그러면은 수능을 할 것인가 지금보다 더 좀 규모가 커지면 그냥 중국이 알아서 수능을 할 것이다 라고 한 학자들도 있고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호전적인 학자들은 야 어떻게든 갈등은 일어나 그리고 그 갈등의 끝은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격적인 현실주의거든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한 번 딱 국제정치학 그 정치학과 수업을 들었어요. 전 그 전공인정이 되는 줄 알고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뿔 맞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교양 점수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 그 원로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 아까 말한 상원 씨가 말한 그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뭐 국제 이론 사례가 나오는데 1번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름이었고 네. 미어샤이머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공격적 현실주의라서 네네. 이름만 봐도 공격적 현실주의 그다음에 가운데 분 그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하자 이런 분이 나오겠죠 순서상.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엄청 강렬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분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독해 보이세요. 맞아요, 독해 네. 보이죠. 딱 느낌이 세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 출신이라. 그래서 전 그냥 막연히 그냥 이분 그냥 네오콘 같이 좀 그런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백인의 머리도 이렇게 맞아요. 날라가 계시고 전형적으로 딱 네오콘 이미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오늘 들으면서 전 몇 년 만에 이분 책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딱 그 미국이 많이 힘이 빠졌구나 이제. 힘이 빠진 게 느껴지는 거죠. 이분들마저 이제 이분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바이든이 이제 앞으로 취해야 하는 정책이 약간 이 교수의 조언을 받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동맹은 이분이 그래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얘기가 정확하게 이 책에 나오진 않는데 서문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얘기가 서문에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네. 중국은 계속해서 동북아,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해서 휘두를 거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분은 되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말 약간 슬픈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 방어는 계속될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어쨌든 견제는 해야 되니까. 네, 견제는 동북아에서 이제 얘가 뭔가 행동을 보이려고 하면 그거는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잘 보여야 된다. 아니 근데 미국한테. 근데 저는 그 물론 이게 외교적으로 좀 잘해야 되고 경제 우리가 핵이 없는 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미국과 동맹이 필요할 텐데 근데 요즘에 한국의 지정학 가치를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좀 우리는 그런 게 좀 자격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리고 뭔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 모르는 그게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석유라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가격이 엄청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왜냐면은 공장을 몇십조 들여서 공장을 지으면은 그 물량이 폭발하고 또 사람들이 투자하면 그게 로드 타임이 길어가지고 들락날락 심하거든요. 근데 석유가 똑같아요. 석유가 한번 캐기 시작하면 그 슈퍼 사이클이 심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석유는 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주로 나는 나라 비슷해요. 반도체도 동아시아 일부에서만 대만과 한국. 대만과 한국 두 나라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사우디랑 마찬가지다. 냉전 시대 사우디급이다. 한국과 대만은. 근데 위치는 서독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치는 서독이면서 경제적으로 사우디 나라니까 대만과 한국은 냉전 시대 서독과 사우디보다 귀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기도 하죠. 그만큼 특히 대만 같은 경우 정말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죠. 위험한. 그러니까 이걸 위치죠. 보면은 물론 위험한 외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몸값을 좀 잘 알고 우리도 외교를 잘하면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참 외교란 게 우리 외교 쉽지가 너무 않아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적 우리가 요즘 뭐 BTS 이런 거 좋은데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는 생각하는 게 잘못 가면 국뽕인데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우리가 뭐를 잘하고 얘네들이 뭐가 없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알고서 우리의 그 몸값을 베팅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게 외교의 기본이긴 한데 그 외교라는 게 참 저희가 외교관이 아니니까 함부로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참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딱 껴 있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일본만큼 뭐 동아시아의 핵심 요충지 일본만큼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밖에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다들 걱정을 했던 이유는 이분이 친미? 아니요 친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자 외교만 했다라는 비판이 딱 거기에서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양자 외교 다자 외교는 그 자유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란 거는 우리 모두 평화롭게 대화로 풀고 전쟁을 안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양자 외교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주의인 거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뭐 패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한국의 외교 뭔가 문제 많다 이런 말 또 그런 얘기도 한국은 제국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외교적인 기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역사상 대한민국이 한 번 식민지가 돼봤잖아요. 딱 네. 한 번. 근데 사실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 점령을 당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걸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줄타기의 달인이 아닐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도 우리는 익숙한 거야.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아니 옛날에는 뭐 안 싸웠나요? 미국이랑 소련이 싸웠고 옛날에 싸웠죠. 중국이랑 네. 일본이 전쟁을 했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외구가 침입해 올라오고 위에선 뭐 홍건적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뭔가 좀 우리 판단이 좀 코로나 끝나고 우리의 그 인바디가 딱 끝나면은 우리 스스로의 직전이 끝나면 좀 외교적으로 좀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다른 광해군 외교가 나올 수 있을지. 백신 같은 것도 제조업이니까 어쩌면 한국이 많이 잘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부터 맞고 싶긴 한데. 지금 못 먹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이 교수가 네. 미국이
세계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들을 내세운 책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점치는 역할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는 미국의 큰 환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한 사례들을 막 나열했죠. 중동, 러시아, 중국. 그러면서 성공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이 실패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인들의 돈과 삶의 희생을 요구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희생 같은 사례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치른 전쟁들이 이 막대한 희생을 증명한다는 거고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데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라면은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오히려 중동 지역을 봐라. 거기는 거대한 재앙의 땅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이 한 짓이다. 라고 오히려 반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결국 내부에 집중해라. 내부에 집중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미국에다 건설하는 데 집중하면 다른 나라들이 보고 따라하고 싶어질 거다. 이거 약간 저거 같아. 한 원래 보디빌더 활동하던 분이 50살 정도 됐는데 헬스장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PT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무게 너무 치지 마시고 근육을 좀 유지하시라. 맞아요. 다치실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조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동맹이 오히려 공고히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견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럴 거라는 걸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미어샤이머 교수의 그 미국의 책 이름이 뭐라고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이라. 정신 차려 미국 한마디 했으면 훨씬 책이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럴게요. 근데 뭐 이분이 태생부터 학자니까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주겠다. 그렇죠. 맞다. 원 저자 허락을 안 해주겠네. 군인인데.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현재 미국의 그 외교 상황과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좀 외교란 게 참 힘든데 뭐 어쨌든 제가 외교관이 돼본 적은 없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게임으로 치자면 거의 최고 난이도의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은 근데 게임을 잘해요 또. 맞아요. 또 타고났잖아요. 또 어떻게 해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우기조 오늘 책 이야기 나눠본 거 소감 어땠나요? 제가 엄청 좀 저의 삶의 신조와 좀 비슷한 이게 뭔가 나서지 말라. 나서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해라. 현실을 좀 알자. 현실을 알면서 봐가면서 그러니까 다리를 뻗자라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이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과신할 필요도 없지만 뭐 비하할 필요도 없고. K 외교.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거죠. 뭐 약간 요즘 메타인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 그걸 좀 하자는 것 같아요. 이 교수는 미국인들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책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10대를 지나서 트럼프의 위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성숙한 중년의 길로 네, 접어들고 이제 있는 40, 50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오랜만에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교수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외교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긴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콘텐츠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순서는 저네요. 네. 그럼 다음 이제 드디어 지리의 힘 끝났으니까 새로운 걸 해주시죠. 그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재밌는 책을 들고 다음 에피소드 진행은 백희영 기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에서 여러분들 다시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